네, 안녕하세요. 퀴즈드라마 시작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공식 추도식이 오늘 봉하마을에서 거행됐습니다. 추도식 모습 좀 편치 않았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대표,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동시에 참석한 추도식인데요.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근호 씨가 김무성 대표를 향해 분노에 찬 직격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추도식에 관심이, 화제의 중심이 노근호 씨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네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아들이죠. 예, 외아들이고 1973년생,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네. 좀 43살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근호 씨가 첫 아들, 둘째가 정현 씨 딸, 그 남매를 뒀는데요. 예.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내용은 미리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조가 세고요. 지금 보니까 비장한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보세요? 작심하고, 네. 예. 작심을 하고 고심해서 작성된 문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최초로 여당 대표로서 노무현 대통령 6주기 추모식에 참석할 거라고 벌써 며칠 전부터 다 예. 세상에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주인 노건호 씨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김무성 대표 참석을 전제로 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고심 끝에 작성을 한 건데 저게 이제 어머니인 권영숙 여사하고도 공유가 된 건지 아니면 노무현 재단 관계자들하고 무슨 사전 검토가 거친 것인지 거기까지는 지금 뭐 확인될 게 예. 없습니다. 예. 주요 네. 내용을 한번 보면 무엇보다 이걸 한번 보시죠.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여기 앞에는 김무성 대표가 이 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직접 연결이 됩니까? 전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비자금 예. 조사하다가 그 불똥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가족으로 튄 사건이고 거기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굳이 어떤 당사자라고 하면은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핵심 관계자라든가 법무부라든가 검찰 관계자라든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든가 이런 쪽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김무성 대표는 당시 한나라당 집권 여당이 한나라당 의원이기는 했지만 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할 때는 그냥 평국회의원이었습니다. 평국회의원. 그러니까 저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바가 없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아들 노건호 씨가요. 종북몰이도 없고 다른 내용도 이게 그냥 지금 집권 세력 이명박 네. 박근혜 정부 전체에 대한 하나의 불만이라고 마침 김무성 대표가 왔으니까 꼭 김무성 대표의 어떤 개인 맞춤형 어떤 네. 비판이 아니고 네. 여권 전체에 대한 그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집권 세력에 대한 어쨌든 직격탄을 날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추도식에 온 손님인데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이 네. 상주는 본래 우리 전통적인 네. 도덕률로 보면 상주는 하늘을 보기도 부끄럽다. 이래서 하늘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이래서 반갓을 쓰고 다니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3년상 내기 전까지 이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죠.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상주 몸가짐 하나하나가 바로 자기 돌아가신 그 분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이렇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선친에게 어떤 그 이미지를 자칫하다 안 좋은 이미지를 비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정말 조심했거든요. 옛날 그래서 상주는 무조건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상주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말이죠. 이건 사실 이건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치적인 문제를 상주가 직접 거론하는 것도 이것도 좀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예법이나 관습이나 우리 관념에 비해서는 이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하더라도 거기 정치인들끼리 했어야 될 문제인데 예. 화는 났겠죠. 그건 자기 자신으로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게 저 사람들 책임이다 이렇게 예. 되는데 또 이렇게 하심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역시 대한민국은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네. 이렇게 비난한다는 적으로 것은 생각하는 거죠. 예, 그 네. 진영 대 진영의 그 전쟁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 예, 아닙니까? 뭐 아무튼 그런데 이제 당사자의 선친께서 돌아가신 원인 제공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대로 다소 한국의 예법에는 맞지 않는 듯하지만 뭐 저런 분노를 또 비판을 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요. 그런 예. 점에서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저기 이거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네. 그것만을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이른바 표적사정 아니었느냐. 우리 예. 아버지에 대한 수사가 이른바 기획사정, 표적사정.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그래갖고 먹잇감으로, 정치적 재물로 삼을래다가 아버지께서 자살한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라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예. 있는데 그 이후에 뭐 NLL 발언, 뭐 종북몰이 뭐 하는 것들은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란 그렇죠. 예, 말이에요.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호님께서 김무성 대표를 굳이 겨냥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인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대인배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무성 대표가 광주에도 가고 또 뭐 물도 좀 맞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추모를 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참 멋진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가식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 가식이다, 뭐, 이른바 우리가 양두구육이다. 양의 머리를 해놓고, 쓰고, 그냥 네. 개고기 판다, 뭐 이런 건데,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광주에 간 것도 그렇고, 여기 예. 온 것도 그렇고, 본인이 그 통 큰 정치인이다라는 거를, 그냥 광폭 행보에 하나의 여기 추모식 참석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대인배라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것이 가식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인배 행보로 비치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 인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박명록에 쓴 대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망국적인 지역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셨던 그런 또 서민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참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또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굉장히 칭찬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노건호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합 행보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보면. 네. 노건호 씨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세력 중에 한 사람이 네.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저러느냐 그것은 자기 목적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물론 그 김무성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정치적 레토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바로 저런 식으로 해서 화해해 나가고 저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 어떤 대결의 정치, 만성적인 대결의 정치, 감정의 정치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죠. 그래서 물론 저분은 자기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광주에 가서 물 덮었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부산에 김해에 가서 또 덮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정치 지도자로서 설령 그런 걸 당하더라도 이참에 이 화해의 정치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것이 정치적 레토릭으로 한다면 정치인이 말하는 건 모든 건 정치적 수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잘못되다 이러면 그럼 가서 감정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저렇게 말할 때는 저분의 저런 말을 진심으로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는데 아마 상주라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역지사지를 예. 해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꾸로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예. 첫 번째 행보가 통합 행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네. 그게 진심으로 한 건지 또 레토릭으로 한 건지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 전략으로 한 건지 그렇죠. 그건 뭐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 모든 사람들이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아 문재인 참 잘한다 박수를 그때 쳐줬고 따라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올라가지 그렇죠. 예,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박정희 묘소에 왔을 때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갖고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무슨 자격으로 오느냐? 네. 이제까지 박정희 욕만 하고 침만 뱉던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역지사지 해보면요. 오늘 그 아들 건호 씨의 어떤 저런 언행이 과연 뭐 어떤 것인지는 잘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으면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네. 와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좀 돌아가시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다만 제가 바라기로는 정치 평화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정말 노력하고 좀 서로가 저 원한 같은 걸 갖지 말고 서로가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고 같이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저승에 가신 우리 아버지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만 했더라면 그야말로 노건호 씨가 대인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방법을 아버지도 할수 대인배가 있었죠. 되는 네. 거예요. 예, 근데 분명히 사과, 반성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노건호 씨한테 아까 말씀 정치인의 레토릭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분은 뭐 이른바 상주인 셈인데 노건호 씨에게 그런 정치적인 수사, 균형 요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제 상주가 어떤 이제 추도사를 할 때는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뭐 아버지가 대통령 큰 정신이었으니까 그렇기는 할 텐데, 가급적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자제를 하는 게 저는 오늘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참 그 여러 가지 뭐 정치권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그 뭐 기이한 일도 또 많이 봤습니다만 오늘 저걸 보고는 제 귀를 의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저 아들 노건호 씨가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서려고 그런가? 본인도 정치 한번 해보려고 그런가? 왜냐하면 아버지 죽음과 관련된 그 억울함과 한을 얘기했으면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이후에 이뤄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 그 코멘트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 네. 보면 저분이 이제 뭐 정치 전면에 나서려고 그런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좀 이용될 수 있을 만한 말을 좀 과도하게 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김무성 대표가 그래서 광주에 이어서 이번에 노건호 씨 발언 이후에 물세례도 받고요 육수세례를 또 받았거든요. 또 노건호 씨와도 악수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연 김무성 대표의 좀 이미지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좀 궁금을 하거든요. 김무성 네. 대표로서는 이번에도 그동안에도 보면 아주 의연하게 대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렇게 해서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이미지가 나빠질 리가 없죠. 이미지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노건호 씨가 비난조로 했던 대인배 정말 그날 국민들은 글자 그대로 대인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그럼 가장 손해보냐?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오히려 노무현 이미지가. 전 대통령이,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 거기 추모하는 네. 자리인데 가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추모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렇죠. 저렇게 상주부터 나서서 격한 말을 저렇게 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정 계파나 특정 정파의 리더밖에 안 되는 그것도 감정이 굉장히 있는 그런 리더로 자칫하다가는 말이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 조금, 거기다 거기다 또 무슨 얘기냐면요. 저렇게 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시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노건호 씨는 네.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 예.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건호 씨가 네. 아버지를 과연 정말 생각하고 그랬는지, 과연 어머니의 입장이나 동생의 입장도 다 골고루 생각하고 난데 자신이 그런 말을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격한 감정 그대로만 했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의도는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였는데 결과는 서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거 현상 아닙니까? 네. 저는 지금 아들 노건호 씨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의도는 노건호 씨의 의도는 김무성 대표를 따끔하게 회초리를 쳐서 좀 깎아내리는 건데 그렇죠. 네. 오히려 키워준 결과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그 노건호 씨 그 발언에 대한 어떤 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뭐 한 1, 2주 후에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수치를 통해서 발표가 될 텐데 아마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은 얼마 전에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죠.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좀 지난번 봅니다. 광주에 갔을 때 김무성 대표 광주에 갔을 때는 물세례를 받고
그 이튿날 사과도 받았습니다. 광주단체한테. 이 상황 마무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는요, 예. 권양숙 여사께서, 김무성 대표에게 적어도 전화 정도 걸어서 우리 아들이 좀 예. 아무래도 아버지 죽음에 대한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좀 이렇게 한 것 같다. 먼 길을 찾아오셨는데 네. 좀 약간 좀 예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이게 송구스럽게 됐다 하는 정도 네. 유감을 표하면은 예. 그나마 이제 그 수습은 될 수 있겠죠. 공감이 또 될수 주최 있겠다. 측이 뭐 노무현 재단이거나 이게 주최 측에서 유감을 표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왜냐하면 오늘 김무성 대표만 그 물세를 당한 게 아니고 예. 김한길 전 대표도 가서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물세를 받고요, 야유받고요. 야유받고 거기도 물병을 던지고 뭐 이랬다는데, 하더라고요. 네. 이게 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정말 이렇게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속으로 분하더라도 속으로 사귀어야지. 네. 왜 자신들이 직접 거기 나서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자기들이 아무리 거기 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의 리더였는데 자기들 몇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추모식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깎아놓는다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하나만 더 체크해 볼까요? 이 마지막으로 사익, 개인의 이익을 채우려 했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근호 씨가 한 얘기입니다. 소수파를 말살했다. 권력을 움켜쥐고 있다. 이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얘기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뭐 집권 세력, 전임 이명박 정부 포함해서요. 어떤 권력을 공사 구분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예. 위해서 사용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은데 아까 말이죠 뭐 국가 기밀 문서를 네. 읊어대고 이런 표현들은 읊어대면서 정말 정제되지 못한 표현인 것 피토하듯 같아요. 줄줄이 예. 읽으시다 모습이 눈에 선한데라는 예. 표현이 굉장히 초보적인. 예. 혹시 김무성 대표가 아니고 네. 뭐 평범한 국회의원 재선 3선 정도 새누리당에서 왔으면 저랬을까요? 저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혹시 김무성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의 죽음에 일정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각되고 시쳇말로 좀 잘 나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노를 느끼지 근데 않았겠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데 김무성 대표가 그때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는 정권의 한 사람, 정권 네. 측의 사람이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 저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유력한 그 대권 주자로 부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들 끌어올라서 이야기는 했는데요. 감정이 아무리 끌어오더라도 상조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예, 정치적인 자리가 그렇죠. 아니었거든요. 네. 정치 집회가 아니고 뭐예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돌아가신 분의 덕을 기리면서 그 그리움을 표하면서 그렇게 추모하는 그런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도 그래도 비판받을 일인데 하필이면 상주가 가서 아버지 영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추모하러 왔는데 거기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좀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았나. 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 측면이 그렇죠. 그 사람 사는 세상이라든가 네.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세상이라든가 이런 보통 사람들의 어떤 감각, 이 평민들의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잘 대변해준 그런 국민들의 대변인 이런 그 이미지에서 이제 나온 건데 오늘 이제 그 아들 건호 씨의 저런 언행은 그런 그 보통 사람들의 어떤 감각 기준에서 봐도 좀 과했다 이렇게 말씀 안 근데 드릴 나이를 과정이 따질 건 아니지만 세련되지 예. 못했다. 아까 말씀 네. 73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올해 43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51년생입니다. 그럼 우리 나이로 지금 얼마죠? 65세입니다. 예. 65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보면 딴 건 몰라도 지금 장유유서를 말할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존중심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아버지의 원수라면 또 모르지만 원수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원수로 좀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데 측면이. 거기서 저렇게까지 비아냥거리는 말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좀. 근데 김무성 대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요 정치 시작을 YS 대통령 밑에서 시작한 상도동계예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90년에 이른바 노태우 민정당하고 네. 그렇죠. YS 통일민주당하고 삼당 합당. JP 3당 합당되면서
이제 김무성 대표는 YS 따라갔고 노무현 대통령 남으면서 이제 정치적 길을 좀 달리했는데 네. 물론 이제 제가 아까 그 생각은 떠올랐어요. 김무성 대표가 17대 국회 당시에 의원총회인가 어디세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때 네, 그런 그렇죠. 발언을 한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한나라당 이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에서 맹공을 퍼볼 때 얘기고, 그렇죠.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 아까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지만 지금 그렇죠. 와서는 그런 것들이 후회된다. 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지역주의 타파, 어떤 서민 대통령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족적을 남기셨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지금 김태현 변호사 오셨습니다. 예, 좀 늦게 오셨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양해 구하고요. 네. 저희 좀 궁금한 게, 그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노무현 재단, 오늘 추도식을 준비한 재단이나 어머니 권양숙 여사와 상의를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 그냥 아들 건호 씨의 그냥 단독 행위다. 좀 제발 그렇게 좀 되고요. 그 어머니 권양숙 여사나 다른 예. 뭐 노무현 재단의 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하던 인사들은 좀 뭐 거기 같이 좀 안 섞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뭐 어머니도 알았고 그 다 같이 뭐 이렇게 뭐 사실상 같이 그 머리에서 짜내서 한 거라면요 일이 정말 그러진 커지고 않았겠죠. 제가 예. 꼭 바라고 싶은 것은 네. 누가 노건호 씨를 부추긴 사람은 없었기를 바랍니다. 부추기는 사람은 없었기를 없었겠죠. 바란다. 네, 예.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야당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장소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뿐만이 아니라 김한길 전 대표, 천정배 의원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봉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물병 맞고, 네. 예. 상징적인 장소에서 지금 개파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기에 다시 이렇게 드러낸 꼴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네. 살아생전에 항상 통합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재산날이죠. 사실 서거 6주년 예. 기념식이니까. 그게 이제 분열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분열돼가고 있는 새정치연합에다 불에다 기름을 버버린 거죠. 저 정도까지 과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에 대한 저런 어떤 야유나 그런 반응은 뭐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예. 같은 당에 있는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만든 최 1등 공신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김한길 전 대표와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하기 전부터 변호사도 사무실을 같이 하고 굉장히 오래된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의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야유와 물병을 던지는 저 세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저게 과연 노무현 정신인가? 예. 노무현 정신이 말하는 것이 저것인가? 김한길 대표 얼마 전에 그래서 그랬거든요. 우리 당에는 친노와 아닌 자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아마 저 노무현 대통령 지금 지지하러 저기 추모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물병을 던진 저분들 머릿속에는 우리나라에는 본인들의 세력은 친노와 아닌 세력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참 예, 궁금해요. 우리가 예. 제가 한 말씀 예. 드릴게요. 거기 뭐냐면 이 노건호 씨는 상주는 이렇게 생각해 조심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의 말하는 친노라는 사람들이 과연 아버지의 정신을 그럴 수 계승한 있겠네. 사람들이냐 이것부터 심사숙고한 후에 해야지. 지금은 말이죠. 친노라는 사람들이 곧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같이 등식을 만들어 가지고 천정배 의원이나 김한길 예. 의원까지도 만약에 공격하는 이런 사태가 됐다면 이건 정말 아버지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근데 노건호 씨도 그렇고 지금 말하는 공격했던 사람도 그렇고 친노의 성격, 친노와 노 전 대통령의 관계를 지금 자신들이 정말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해 봐야 될 교수님, 텐데. 그러면 예. 노건호 씨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조금 더 들어보고 그 말씀이 맞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내년 총선에는 노무현 타령, 종북 타령 좀 안 하시려나 기대가 생기기도 하지만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고 본인도 그간의 사건들에 대해 처벌받은 일도 없고 반성한 일도 없으시니 그저 헛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과, 반성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나라 생각 좀 하십시오. 국가의 최고 기밀인 정상회의록까지 선거용으로 뜯어뿌리고 국가 권력 자본을 총동원해 소수파를 말살시키고 사회를 끊임없이 지역과 이념으로 갈라세우면서 권력만 움켜쥐고 사익만 채우려 하면 이 엄중한 시기에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인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방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강대국, 조국의 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전반적인 뭐 정치적인 얘기, 비정치적인 얘기, 아버지의 얘기 섞여 있는 걸로 봐서 순수히 노건호 씨 개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글쎄, 노무현
뭐 노건호 씨 개인의 생각을 바라는데 글쎄 저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준비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족 추도사를 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추도사 어떤 내용으로 할 거예요?라는 거는 주변 측근들이 충분히 뭐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새정치연합의 지금 지도부 문재인 대표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알았다면 아무리 문재인 대표가 초선의원이라도 저거 하게 놔두진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이게 역풍이 어떻게 불 것이라는 거는 문재인 대표가 아니 문재인 대표가 네. 지금 추도를 받을 노무현 네. 대통령의 아들이 나서서 저 얘기를 하겠다는데 문재인 대표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런 강한 얘기가 나가게 되면 이게 보나마나 그 친노 세력과 노무현 본인들에게 역풍이 불 거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세다. 그건 좀 자제해라라고 부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와중에서 노무현 씨가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유족 대표를 하겠다는데 당신은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문재인 대표가 알았다고 하면 최소한 저건 막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그 친노 수뇌부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봉하마을에 있는 최측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이 표현이 보면 여기도 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고 이게 아주 정말 비속어거든요. 비아냥하는. 아니, 그 말 그 자체가 말이지. 네. 이게 이게 표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한 걸로 봐서는 만약에 옆에서 누가 정말 그 같이 원고 작업을 했다면 그 사람들의 수준도 정말 의심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노건호 씨가 화를 못 이겼어요. 울분을 못 이겨서 그렇게 표현했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야지. 정말 이게 조직적으로 말이지. 이게 독해까지 거친 거다. 이러다면 이건 참 정말 문제죠. 행사 기획팀이 있었을 겁니다. 행사 기획팀이 있으면요. 저도 과거에 뭐 그런 행사 기획하고 진행하다 보면 그 경험이 있지만 사전 준비 회의 같은 걸 점검회의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러니까 식순을 어떻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추모사는 누구누구에게 부탁해서 시키고 마이크를 누구에게 주고 전체적인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등등 뭐 이게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가족 추도사 부분은 그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봐요. 그런 사전 기획 회의에서 점검이 됐을 수가 있고, 그건 가족 추도사니까 어디까지나 가족의 몫이니까 그냥 이름을 하고 맡겨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양쪽 다 그렇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특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현재로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행사가 끝나고 문재인 대표도 사실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노무현, 김대중 떠나신 분들은 좀 이제 놓아드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이름을 말하면서 분열을 좀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행사 때문에 문재인 대표에게는 약간 악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악재죠. 만약에 당장 내일 제가 봤을 때 내일 여론조사 조사하면요. 제가 봤을 때 김무성 대표 여론을 꽤 오를 겁니다. 지지도. 왜냐하면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야. 노무현 대통령 추모하러 갔다가 물병 먹고 욕만 바지로 먹고 왔네라고 하게 되면 보수 세력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문재인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의 차이가 당분간 좀 벌어질 겁니다. 이걸 이벤트로 해가지고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보수 세력에 결집하시는 계기가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선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문재인 대표에겐 좋지 않은 악재죠. 가뜩이나 지금 당내 분열 가지고 야 친노 패권주의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화합의 장이 되고 용서의 장이 돼야 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오히려 집권 여당 대표한테 물병 날라가고 욕 날라가고 더군다나 지금 당내에 있는 비노 세력, 친노를 반대하는 세력은 전부 다 가서 욕만 먹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모하러 갔다가요. 이걸 보통의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표가 추도를 해야 될 추도식에서 친노, 비노, 개파 갈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김한길, 그리고 천정배 의원까지도 물병을 맞고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추도 6주기를 맞이하는 글입니다. 저희가 핵심을 골라봤습니다. 친노, 비노 프레임으로 재미 보려는 사람은 안 된다. 친노, 비노 프레임으로 재미 보려는 사람이 지금 누구죠? 문재인 대표는 비노 쪽을 겨냥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듣는 비노 입장에서는 또 황당하다고 또 하겠죠. 근데 친노라는 말,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은데 참 보는데 뭐냐면 친노라는 그 어떤 실체가 있다면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덕볼 사람, 재미 볼 사람 친노죠. 근데 만약에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친노라는 실체가 없다. 이로 괜히 비노라는 사람들이 친노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거야 비노식 공격하는 식의 재미를 보려고 하는 거지만 만약에 실체가 있는 게 친노라면 그건 프레임을 만들수록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친노가 유리한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김한길 의원의 이에 대해서 이제 비노는 개파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렇죠. 그 인터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여기 들어보고. 보면 여기 친노, 비노, 개파주의를 네. 타파하겠다는데 이 얘기대로 하면 친노도 개파가 되고 비노도 개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비노 쪽에서 항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님께서 대권 행보를 독주하면서 나머지 두 분을 옆에 세우는 정도의 모양새 가지고는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비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의 조직으로 뭉친, 하나의 이해관계로 뭉친 개파가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동지들입니다. 개파 문제로 우리 당의 문제를 푼다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추도식에 있었던 좀 복잡한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비노도 개파입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께서는 좀 개파로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노는 단일 대우인 반면에 비노는 단일 대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결이 있고요. 여러 라인이 있고, 사실 그걸 하나로, 그러니까 친노의 대립항으로서는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단일 집단 개파라고 하기에 힘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친노도 문제라면 비노도 문제다 하는 식의 그런 그 논법인데 제가 봐서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인식이 너무나 다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비노가 개파가 아니라는 거는요. 그 문재인 김한길 그 전 대표가 얼마 전에 발표하신 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당에는 친노와 친노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비노는 개파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조적인 얘기도 나오죠. 외부에서 비노들 보고 하나의 목소리를 못 내고 결이 틀리고 여러 가지 단합된 힘을 못 낸다는 지적이 있다. 그게 현실이라는 네. 얘기 하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보이스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파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굳이 이제 비노라고 하면 비노의 한계가 결국 비노와 친노가 당내에서 제대로 싸움을 붙어가지고 저는 친노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게 친노의 단결력, 원보이스, 돌파력, 추진력 이걸 비노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김한길 대표도 지금 계속 성명을 내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 당에 지금 글쎄 분열이 될지 뭐 봉합은 절대 안 될 거고 결국은 분당이 안 되나요? 봉합 제일 그게 됐습니까? 궁금해요. 봉합 될지 안 될지. 봉합이 되겠어요. 전 봉합 네.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갈라져 있는데 결국 어느 한 세력에 꿇든지 아니면 무릎 밑으로 들어간지 아니면 쫄개지고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 제가 볼 때 승자는요. 네. 친노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내에서는. 예, 어찌됐건 오늘 추도식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노근호 씨,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의 네, 돌발적인지 준비된지 모르지만 굉장히 격한 발언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야권 내에서의 분열된 친노 비노 싸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친노 비노 싸우는 것은 그분들끼리 뭔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고요. 노근호 씨 얘기는 예. 추도니까 마무리를 그렇죠. 했으면 좋겠어요. 봉합이 지금 됐으면 이해찬 좋겠어요. 의원께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이해찬 의원이 이게 지략도 있는 분이고 경륜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분이 좀 잘 사태 파악하고 아주 원만한 해법을 도출해서 그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누구에게 손의 득실을 따지기 전에 저렇게 여야가 처음으로 함께한 그곳에서 저런 불상사가 나타난 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 손실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상속자는 현재로서는 보면 문재인 대표로 상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재인 대표도 유감은 진지하게 좀 표명해 혹시 주는 유감 포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가족들이 더 분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건호 씨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죠. 지금 이 민심이 노건호 씨에게 결코 이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네. 특히나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권양숙 여사에게도 절대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해줌으로써 다 살리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살린다. 사과 논평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문재인 아니, 대표가 아니,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저거 제가 말씀이죠. 속보를 아까 봤는데 네. 새정치연합의 김성주 대변인의 공식 논평 일성이 뭐라고 나왔냐면 네. 유족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급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선을 선을 그었네요. 그때 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진짜 문재인 대표가 죄송합니다 하기도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노건호 씨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거 노건호 씨가요 너무 감정에 격하게 그랬으니까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것도 웃기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연합은 선을 긋고 나오는 거고 어떡하지 수술 좀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 상태인 거고 결국은 풀려면 노건호 씨가 제가 정말 그날은 손님 모셔놓고 아버지 추도식인데 내가 너무 과했으면 죄송합니다 해줘야 되는데 하겠습니까? 저 말을 보면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쓴 그리고
작심하고 한 말인데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예. 본인이 그거 지금 한 이틀 만에 역풍 본다고 사과했으면 사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근데 지금 친노 세력들은요 인터넷 보면 보면 친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잘했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역시 또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것이죠. 아까 첫 얘기할 때 예. 박수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박수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사과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안 해요. 그런데 문 대표가 노건호 씨를 좀 설득하고 달래야죠. 달래가지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지 문 대표 여기서 모른 척하고 이거는 당하고 다른 문제다 이래가지고 거리 네. 뭐 뗀다면 이거는 당으로서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문재인 개인으로서는 대표는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 선을 예. 그어서는 안 예, 된다. 예, 예.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하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북한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이 이틀 연속 영국 런던 시내에서 포착됐습니다. 당초 어제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은요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죽 점퍼에 선글라스를 낀 곱슬머리 남성이 승합차에서 내립니다.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이 분명해 보입니다. 김정철 옆에서 현황뽕 주영 북한 대사가 촬영을 방해하고 북한 대사관 직원들로 보이는 이들이 김정철을 겹겹이 둘러쌉니다.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을 것을 예상하고도 김정철은 에릭 클랩톤 공연을 보기 위해 런던 로얄 앨버트 홀에 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취재진이 질문 공세를 퍼붓지만 김정철은 묵묵부답. What is your position in North Korea? How's your relationship with your brother? 전날 동행했던 묘령의 젊은 여성과 이번에도 함께였습니다. 이들은 하루 숙박비가 100만 원을 호가하는 런던 첼시의 한 고급 호텔에 묵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집권 후 여동생 김여정은 주요 보직에 발탁되면서 실질적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김정철의 행방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김정철로서는 자기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권좌를 넘겼고 김정은에게 항상 불안감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인처럼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에릭 클랩톤의 광팬으로서 런던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4년여 만에 그것도 2번씩이나 에릭 클랩톤 공연을 즐긴 김정철은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자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고 행방을 감췄습니다. 한편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은 재작년 12월 후견인 역할을 하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되면서 국제미아 신세로 추락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예, 김정은의 형 김정철의 외출을 계기로 네. 김정은, 김정철, 김여정 3남매가 네. 북한 내부에서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분 모셨는데요. 북한 전 총리의 사위였던 강명도 경민대 교수, 손광주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이 집권한 네. 이후에 형 김정철이 공식적으로 네. 보인 게 처음이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제 특히 외부 행사 예. 해외에 나간 것이 언론에 포착된 경우가 처음입니다. 사실은 뭐 몇 번 나간지 알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원래 이 김정철이 에릭 예. 클랩톤의 광팬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네. 그 독일에서 에릭 네네. 클랩톤 왔을 때도 몇 차례 갔고 싱가포르도. 또 싱가포르 예. 2011년에도 싱가포르에서 이제 포착이 됐죠, 언론에.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영국 런던에서 이제 이번에 또 포착이 됐죠. 예. 예. 포착된 이후에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모습이 아예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지금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는 그렇죠. 데서. 저렇게 됐을 때 몰래 왔는데 음. 사실은 이제 비공개로 와서 몰래 뭐 선글라스 끼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하잖아요. 저게 누가 최고 지도자 북한의 그 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초라하지 어떻게 보면 초라하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 우리 저 대한민국으로 올 때 황병서를 비롯해서 그 경호해주고 제 2인자로 차수가 왔을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경호까지 하고 뭐 007 가방까지 들고 다니면서 하던 그 모습인데 만약에 형으로 간다면 상당히 그런 걸 좀 갖추고 품위를 갖춰줘야 김정은이한테 신격화가 되고 이익이 되겠는데 네. 저런 모습을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본다면 야 저거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한테 신격화가 안 됩니다. 떨어집니다. 권위가 우상화도 안 떨어지는 되고 거네요. 네. 북한이라는 나라는 신격화가 우상화 되지 않으면 통치가 힘든 나라입니다. 아니 근데 김정철과 김정은이
스위스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했죠. 그리고 그러면 권력을 우회가 돈독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권력을 김정은이가 김정철이가 넘겨준 거 아닙니다. 저게 이거 지금 아까 우리 헌익 박사가 자기 권력을 넘겨주고 자기는 뭐 야인도 산다. 이건 권력을 넘겨준 게 아니고 받질 못했죠. 계승을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요? 권력을 네. 자기가 넘겨준 게 아니고 네. 김정일이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권력은 왕이 선택을 하지 뭐 장자가 선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만큼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지금은 좀 아주 좀 매서운 눈초리하고 살도 많이 빠져가 상당히 날카로워 보이는데 싱가포르 갔을 때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게 좀 둥글둥글하고 좀 유하게 예, 보이고 그렇죠. 권력의 아욕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라 그래도 안 하겠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김정철이는 이제 뭐 권력 야욕보다도 이런 데 관심이 없었다. 아예 하라 해도 안 할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아마 후회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가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4년 동안 못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 언론에 노출되는 게 안 좋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또, 예. 기본적으로 네. 김정은이가 이제 후계자가 된 것은 네. 아버지 김정일이 이제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처음부터 김정철은 배제됐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예. 그 북한에서 소위 이제 그 후계자, 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옛날부터 소위 장군감 이런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군감이냐 아니냐 이런 건데 김정철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성격 자체가 좀 유약한 데다가 예. 그 김정일이가 직접 그 뭐 이제 여자 같다, 계집애 같다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계집애 같다고 직접 네, 말했어요.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네. 썼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사실은 김정일은 내심 김정은을 후계자로 이거 찍어두고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김정철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만이 자기가 살아남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근데 김정철에 대해서 과장이겠죠. 몸매 관리를 해서 스테로이드를 몸으로 복용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이 시달렸다. 그리고 필로폰. 필로폰도 마약도 계집애 먹다. 같은 사람이 네. 필로폰에 부약한데 조금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뭐 좀더 해석을 해야 확인이 되는 필요한 건지. 사실이긴 한데 호르몬에 좀 이상 분비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체크가 된 상황인가 봐요. 마약까지는 좀 과하더라도. 마약까지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없는데 대체로 근데 이제 록을 좋아한다거나 뭐 네. 헤비메탈을 좋아한다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그 마약이랑 좀 약간 가까운 편이 있죠.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유럽은 마리화나가 말하자면 이제 뭐 범죄적인 그런 것도 아닌 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합법화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가까울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 저 부작용으로 어떤 이 말하자면 몸에 이상이 왔다는 것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 대체로 그 분명한 사실은 호르몬의 이상 분비가 있었다는 것. 그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 4년 만에 저렇게 어쨌든 나타났다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예. 김정은이하고 김정철이가 사이가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저기 나와서 다니는 걸 봐서는. 지금도 경호원이 뭐 화려하게 와서 경호해주고 위전을 잘해주는 게 아니고 대사관 직원들이 나오고 대사까지 나와서 막 우왕좌왕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좋게 하고 잘 갔다 오라고 보내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겠죠, 김정은이야. 왜냐하면 저런 모습 보여주는 게 김정은이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러다 지금 또 북한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현역철이도 공개 청산하고 이런 상황에서 김정철이 나가게 되면 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을 건 분명한데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한테 누가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김정철이가 난 가겠다. 네가 뭐인데 날 가지 말라고 했을 수 있죠. 자기 지금 저 네. 인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몸 좀 잘 사려야 김정은이가 날 못 죽인다. 저는 오히려 김정은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김정철.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정철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아니 뭐 왜냐하면 아니죠. 예. 고모부를 죽이고 지금 김경희도 뭐 독살했다 만다 하는데 김정철이까지 제거해버리게 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친형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배달은 뭐 김종남이라든가 뭐 이런 건 뭐 네. 어떻게 뭐 내치고 지금 뭐 국제 미아로 만들 수는 있지 모르지만 네. 김정철이까지 그렇게 되게 된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철이는 뭐 제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게 내버려둘 수도 있고 이번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 김여정은 또 이렇게 전면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권력의 2인자죠. 김정철은 또 그게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원래 북한에서는 이제 권력의 유일 영도체계를 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소위 지도자가 권력의 절대성, 무조건성, 그다음에 이제 신격화 이런 걸 이제 써야 되는데 특히 이제 권력의 유일 영도 체계를 세운다는 말은 사상 체계, 조직 체계, 교육 이것을 일직선을 쫙 세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 김정은 외에는 그 누구도
네. 말하자면 이 권력의 2인자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인자 또는 2인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2인자 네. 개념도 사실 2인자가 될 수도 없어요. 네. 근데 김여정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니까? 그래, 여자니까. 여자니까.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도자가 되려면은 장군감이다라는 것이 좀 대중적인 이미지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스스로 김일성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1994년도에 보고서에 결재를 하면서 최고사령관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네. 자기 자신이 장군님으로 불려지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김정일이가 뭐 군대 경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 신체라든가 이런 조건을 보면은 김일성보다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도자가 적어도 군사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 그것이 아주 강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도전하기는 어렵고 아마 도전할 상황도 한번 생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군요. 네. 김정남, 배다른 이복현 떠돌고 혹시 김정철도 그 남자 아닙니까? 또 권력에 맞설 수 있을 잠재적 경쟁자 혹시 그래서 해외로 떠돌 가능성은 없습니까?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은 예. 김정일의 이제 권력 투쟁을 벌였던 사람이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였잖아요. 예. 그리고 김영주가 김정일한테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자강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배다른 동생인 김평일인데 김평일이 현재 계속해서 해외로 떠돌다가 네. 지금 체코 대사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의 사례로 본다면은 이 김정철을 네. 뭐 대사로 내보낸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네. 말하자면은 이 김정은이가 통치하는데 좀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정은이 성격으로 봐서 외국에 대사로도 안 내보낼 것 같아요. 그냥 가둘 것이다. 그래서 계속. 가두어서 분명히 네. 할 텐데 이제 앞으로 이제 김정철이 저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김정은이 김정철에 대해서 자기 형이라 하더라도 아마 좀 탄압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북한 그렇군요. 주민들은 알고 네. 있습니까? 상관 안 합니다. 북한 일반 주민들은 뭐 김정철이가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김정철이가 권력을 인계받았다면 네. 김정일의 승계를 했다면 김정은이 썼을 겁니다. 김일성이 때가 그랬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자기가 믿을 건 혈육밖에 없다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당청 제1비서일 때 조직비서 제2인자였죠. 막강한 인자 이우락이하고 회담한 게 김용주 아닙니까? 자기 동생이니까 썼는데 김정은이는 김정철의 형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김정은과 김정철을 탄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친형인데 탄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이 김정철이하고 김정은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제지간이 바뀌었다면 네. 김정은이가 형이고 김정철이가 동생이었다면 네. 아마 2인자로 썼을지는 모르죠. 김일성이 그렇겠네요. 그리고 예. 김용주가 밀려난 건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게 아니고 김일성이가 추방시킨 겁니다. 그래 네. 간단한 거예요. 너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동생보다 아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철이는 제가 봐서는 뭐 탄압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권력에 소외되거나 이러지 않고 또 대사로 김평일처럼 내보낼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통제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삶을 살 거다. 그렇죠. 김정철. 근데 궁금한 게 김정남은 요새 뭐예요? 김정남은 소식이 뭐 국제미아로 안 들려서. 됐다는 뭐 중국과 네. 이제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고 하니까 중국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마카오, 홍콩, 중국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국제미아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몸을 낮추고 조심하고 있는데 장성택 초유 이후에 일체 언론에 인터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3대 세수 반대한다, 뭐 독재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김한솔을 비롯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모든 언론에 인터뷰도 안 하고 싹 들어간 거 보니까 상당히 자기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것만은 네. 틀림없다고 봐요. 김정남의 네. 후견인이 장성택 아니었습니까? 근데 장성택이도 마지막에 처형이 되면 김정남 생활비 누가 줍니까? 누가 뒤를 봐줍니까? 그러니까 장성택이 있을 때도 실제 김정남이는 장성택에서 그 충분한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생활을 보면 압니다. 아사히라든가 일본 언론에 노출된 시점부터 돈 때문에 노출됐거든요. 예. 돈 때문에 일본 사람들과 접촉했고 돈 때문에 일본 기자와의 책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봐서는 그때는 장성태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책을 쓰고 언론에 노출되고 비판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돈이면 돈.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는 일본 쪽에서 저기서 김정남이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 일본에서 생활비 왜 대줍니까? 일본에서 김정남을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 부분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김정남을 멀리서 경호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것은 분명한 중국이 사실이고. 왜 김정남을 경호해 줍니까? 왜냐하면은
현재 중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김정은 체제가 과연 어느 정도로 오래 갈 것인가. 체제 내구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의 품 안에서 좀 와 있는 김정남을 경우에 제대로 좀 잘 봐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외교적이라든가 대북 관계에서 그리고 미래의 관계에서도 전방에서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예를 들어서 중국 안에서 김정은이가 사람을 보내서 이 김정남이를 살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외교적 아주 곤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호를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처음에 김정남의 경우에는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될 그러면은 나는 후계자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김정은을 사랑한다. 네. 그래서 자기는 사는데 몸을 많이 낮췄거든요. 그쵸. 그런데 김정일도 죽고 그리고 이 김정은의 그 생모가 고영이인데 네. 그렇죠. 고영이도 이제 2004년에 이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김정남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이제 말하자면 북한의 풍습에 따르면 장남이 말하자면 승계를 해야 되는데 장남도 아닌데 승계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씩 지금 말하자면은 김정을 비판하는 그런 네.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형제 간에 어떤 그런 암투가 있을지 없을지는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김여정. 네. 예. 북한의 2인자 맞습니까? 명실상부한 2인자. 예, 예. 출산 앞두고 있죠. 근데 또 출산했다고 이제 제가 뭐 첩보가 입수됐다 국정원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출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요새 최근에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출산했던 거 아니면 배가 너무 이게 몸이 좀 불편할 수도 불편하고 있죠. 아니 네. 보이니까. 언론에 노출이 되잖아요. 네. 막달이라던가 하면 상대히 다 알리잖아요, 그때는. 네. 그래서 나오진 않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임신되고 출산행까지는 모르지만 출산 임박 행보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자주 나오던 김여정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궁금해요. 출산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데 또 김정철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네.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아까 지금 뭐 몸을 낮추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뭐 봉화조가 있다면서요. 고위 자제급들이 보이는 예. 이끌면서 김정은의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돌거든요. 벌써 그런 걸 네. 가장 싫어하는 게 권력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당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택이주의에 사람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자꾸 세 번이나 좌천시켰던 게 사람이 네. 너무 모이니까.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럼 과연 김종철이 한데 그 봉화절 믿고 조를 뭐 밀어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제가 예. 봐서는. 그리고 그 봉화조라는 거 하면 자기 직위가 다 있을 겁니다. 그 봉화조에 소속돼 있다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봉화조 직원은 아닐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다면 거기에 어떻게 뭉쳐? 자기네가 뭐 놀고 뭐 밴드를 만들고 같이 술 먹고 놀러 다니는 데는 같이 동참할 수 있지만은 김정은이를 보좌하고 김정은이 필요한 비자금을 만들어주는 데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에 온 북한 고위 탈북자의 중원입니다. 소장님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 체제가 3년 이내에 갈 수 없다. 김정은 체제에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 불안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실제로 이 체제 짧게 끝날 수 있습니까? 참 앞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요. 예.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그냥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김일성 시기, 그다음에 김정일 시기, 예. 김정은 시기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예. 김일성 시기를 예를 1970년대에 그 시기를 한 90% 정도를 잡는다 그러면은 김정일 시기는 한 40% 정도 떨어졌고 지금은 한 20% 정도로 와 있다고 보는 것이 그렇게? 아마 객관적인 어떤 그런 지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거기 동의하시죠? 네, 저도 한 3년, 길게 봐서 3년이다. 현역철이가 총살되는 게 기관총 앞에서 총살됐다면 저는 3년도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긴장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e biggest security concern that we share together is North Korea.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 중에
공개적으로 사드 도입을 거론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한반도 영구 배치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가 사드를 도입하도록 압박하는 건 아닌가 이런 추측도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사드 배치에 있어서 기존에 알려졌던 중국과의 마찰의 우려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우려 많이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드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그동안에 너무 비싸고 네. 중국 눈치가 보여서 우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그것 말고 굉장히 치명적인 사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찬성의 논리를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사드를 미 육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도입하면 공군에서 운영하겠지만 그래서 미 육군에서 운영하는 사드 교본을 제가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게 의외로 평택에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레이더이기 때문에 레이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파를 쏘아서 그 전파를 맞고 튕겨져 나와서 다시 돌아오는 그 전파를 분석해서 거기에 뭐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파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사드가 우리가 알기로 1800km 밖에 있는 테니스공까지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니까 전자파가 강력하겠네요. 1800km를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전자파가 있겠죠. 따라서 그 전자파의 영향을 제가 미 육군 개범에서 찾아내고 이게 큰일 났다라는 맞아요. 그 전자파를 사람이 몸으로 맞으면 해롭다는 건가요? 뭐 저는 뭐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해로운가는 전 분석을 할 수 없지만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그 전자파 때문에 100m 내에는 절대 그 어떤 누구도 들어가지 마라. 100m 내에는 절대 어떤 누구도 들어가지 마라. 네. 라고 되어 있고 이를테면 사드 레이더가 전방 120도 각도로 이렇게 레이더파가 날아갑니다. 네. 저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군 개범은 전방 120도인데 그것을 5도씩 이렇게 더 줘가지고 130도 각도로 100m에는 그 어떤 누구도 들어가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도표가 있는데 100m 판넬 보면서 여기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매우 위험한 어떤 누구도 들어가지 말아라고 이게 되어 지금 있고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가 레이더죠. 날아가는 그리고 3.6km 내에는 민간인 출입 금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드를 여기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마을이 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을을 옮겨야죠. 마을을 옮겨야 된다. 그렇죠. 3.6km 내에는 민간인 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5.5km까지는 항공기나 선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박 이런 거 다니면 안 돼요? 이를테면 지금 130도라고 했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그 북쪽으로 레이더를 배치를 하겠죠. 북쪽으로 130도 아니겠습니까? 북쪽으로 3.6km 내 민간인을 갖다가 다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미국이 중국하고 긴장이 생기면 또 이 레이더를 또 서쪽으로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또 서쪽 130km도 130도 각도도 또 민간인 소개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미국 공군기 평택기지 예를 한번 보시죠. 그랬어요. 설명을 들어볼게요. 평택기지가 안성천이라고 하는 이 천을 하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였는데요. 여기가 바로 평택기지입니다. 기지가 이렇게 옆으로 길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우리 위성 사진이기 때문에 활주로가 안 나와 있는데 이쯤에 평택기지에도 군사 비행장이 있습니다. 기지 내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5km 내는 항공기가 들어가서 안 된다. 그러면 평택기지에 사드를 설치를 하면 평택기지 활주로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 이쪽으로 엑스밴드 레이더가 향하는 쪽만 못 쓰고 이쪽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전투기라는 게 이륙을 하면 이렇게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드의 전방으로는 비행기가 절대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활주로를 못 쓰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문제가 바로 이 평택기지에서 전방 11km 지점에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11km 지점에 오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라는 것이 미 7공군 그리고 한국 공군의 공군작전사령부 이 두 개가 있는 한국 한반도 최대의 공군기지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전투기와 정찰기, U2 정찰기, 글로벌 호크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운영을 하는데 5.5km를 그 11km 지점에 오산기지가 있으면 5.5km에 만약에 이 항공기가 작전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 오산기지의 작전이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되죠. 그런데 대표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 지점에 사드를 배치할 수도 있고 더 뒤에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배치할 수 없죠. 왜냐하면 뒤에 배치하면 3.6km 내에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평택기지의
남쪽에다가 배치를 한다면 평택기지 반 이상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네. 말씀은 여기에 있는 사는 분들이 옮겨야 전자파에 노출된다. 평택기지 전방에 오성 IC라는 그 예, 오성 인터체인지라는 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정도가 한 3.6km 되는데 예. 그 정도 있는 사람들 뭐 숙성리, 청내리, 당거리, 기름리 이런 몇 개 마을을 옮겨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대표님 근데 이거는 네. 지금 미국이 뭐 새로운 기술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정확하게 미 육군 교범상입니다. 그러니까 교범대로만 그런데요.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네. 단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네. 주장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알기에 미국이 자기네들 돈으로 자기네 기지 안에 사드를 배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한국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가 네. 라고 저는 예. 사실 의심스러웠는데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 아 평택기지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다른 데구나. 다른 데 하려면 당연히 한국 정부 허가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캐리 국무장관 또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 자꾸 이제 군부를 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 정부는 외교 전략 이런 것만 얘기하고 사실 저는 전자파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왜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이제 캐리 네. 국무장관이 이 사드 이야기를 용산에서 했을 때 그 예. 다음날 우리 국방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미 육군 교범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 육군 교범을 한 달 전에 분석을 했었어요. 예. 우리 국방부도 분석을 했는지 이제부터 네. 분석을 할 건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가정이 있죠. 몰랐던지 아니면은 알고도 이것을 밝히기는 너무 모른 척 파장이 크던지 네. 아니면 지금 중국과의 외교 관계라든가 비용 네.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걸 가볍게 취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반경 3.6km 내에 마을이 없는 곳이 아무리 뭐 강원도든 경상북도 어디든 마을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이것은 숨겨서는 될 내용이 대표님 아니라고 얘기를 듣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도 좀 문의를 해봤거든요. 네. 국방부 쪽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알아봤더니 국방부 합참 내에 사드를 직접 보고 네. 사드 네. 기지를 가보고 그 주변에 3점 몇 킬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신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미국에서 그동안 개방을 안 해서 그럴지도 예. 모르는데요. 지금 이제 사드가 미 육군이 4개 포대를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 3개 포대를 더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사드 포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미 본토에 있는 사드 포대들은 전부 사막에 있습니다. 아, 사막에. 서부의 네바다 사막 이런 사막들 많잖아요. 그 사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3.6km 민간을 옮길 이유가 없죠. 예. 그리고 괌에 또 있습니다. 네. 괌에 사드를 왜 갖다 놨습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 쏠까봐 갖다 놨지 않습니까? 괌의 북쪽 바닷가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네. 괌은 우리나라처럼 또 뭐 인구가 많아가지고 어민들이 많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북쪽 바닷가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일본에 또 2개 포대가 있습니다. 일본에 2개 레이더가 있어요. 포대가 아니고 레이더가 있는데 예. 일본은 우리의 동해, 일본에서는 서해안이죠. 서쪽 해안, 그 혼슈의 서쪽 해안에 또 바닷가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을 옮기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 두 군데에다가 사드를 지금 판매 계약을 했는데 거기는 이란 때문에 갖다 놓기 때문에 페르시아만 북쪽 바닷가에 또 배치를 합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그렇네요. 우리나라에서 사막 바닷가. 예, 네. 제주 기지, 제주 네. 해군 기지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주장들이 실제로 맞아서 사드 배치하고 주변 3.6km 마을을 없애야 된다? 네.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그 독자적으로 미군들이 사드 배치 후보지를 물색하고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평택이면 물색하러 다닐 이유가 없어요. 평택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를 물색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냐면은 네. 일단 뭐 평택이죠. 그리고 네. 원주, 의외로 원주입니다. 그리고 경북 칠곡 외관에 여기 보면 미군 물류기지가 있어요. 네. 그 외관. 그리고 대구에 이제 K2라고 하는 예, 대구 비행장 F4K 있죠. 기지 예, 있죠. 예. 거기. 그리고 부산 기장. 저기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산 기장.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도 저기 고리 원자력 발전소 있고 하니까 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자, 평택보다 뭐 대구 출신이시니까 예. 잘 아시겠죠. 여기 얼마나 사람 많이 삽니까, 여기 지금. 그죠? 그렇죠. 안 되겠죠. 예, 예. 부산 기장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이 많죠. 사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갖다 놓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미군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겠다는 게 뭡니까? 수도권에 제일 인구가 많이 사는 이 수도권을 미군이 자기네들 돈으로 막아주니까 우리는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의 동쪽 라인,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예, 이 이쪽, 동쪽 예. 라인에 만약에 사드를 배치를 하게 되면 사드의 사정거리와 이 각 발사 각도상 평택과 서울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미군 너희들 평택에 28,000명이 가니까 너희들 지키러 간다고 해놓고 강원도나 경상북도에 배치를 하면 각도상 미군을 지킬 수 없게 되는데 그 뭐야 바로 그러면은 이거 우리 중국 때문인 거 아니냐라고 바로 중국이 어필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방어가 안 돼요. 그러면은 평택을 방어를 하려면은 전라북도 이남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의 서쪽 그리고 호남 지방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전남으로 내려가도 평택까지 사정거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에 배치를 해야 되고 근데 전라북도 지역에 배치를 하면 서울을 비롯한 우리 수도권에 또 방어가 안 돼요. 그러면 충청남도 지역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에 사람이 많이 삽니다. 과연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부가 함부로 정부 차원에서만 국민들의 동의 없이 정부 차원에서만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경고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 그러면 만약에 사드를 우리의 뭐 사드 배치 적정한 장소에 배치를 한다면 우리가 돈을 내야 될 것이 아니라 미국도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겠네요. 엄청난 대가를 받아야죠. 자, 몇 개일지 모르는 몇 개의 마을을 지금 이주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주를 시키고 하려면은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자, 미국이 이 정도 해준다. 지금 한미 이랬는데 우리가 사드 내는 비용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방위비 분담금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방위비 분담금 이거 해주는 대신 방위비 분담금 받지 마라 앞으로. 그리고 사드 니들 돈으로 다 하고 우리는 지금 방위비 분담금 우리 한 9,500억 내고 있는데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이제 안 내겠다. 그러면 해도 좋다. 또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 해상을 봉쇄할 수도 있고 긴장이 생기면 그리고 뭐 우리 수도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수도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미사일 사거리 협정 때문에 미국과의 그걸 풀어주든지. 또 지금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으려면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마얀도 기지 앞에 360을 매복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없죠. 미국이 그거 동의 안 하죠. 그러면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한국에 할 수 있게끔 동의해주고 기술 이전도 해다오. 그 정도 되면 국민들에게 야, 이 정도 미국이 해주니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하물며 이런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우리가 돈을 내고 사드를 배치를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사드의 문제, 외교 문제, 비용 문제 외에 우리 국민의 주민의 안전 문제도 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미국 측 얘기도 좀 들어보고 국방부 얘기도 더 깊이 검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토요일 주말 저녁 잘 보내십시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